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하고 칼슘을 먼저 보시면 인도 칼륨만큼이나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높은 수치를 유지하죠. 그래서 2.5에서 4.8 우리 병원에서는 일단 그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는데 정상 범위는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요. 투숙 환자분들 같은 경우 뭐 6, 7 뭐 이렇게 많이도 나오십니다. 일단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우유 제품, 그죠? 콩, 그 다음에 땅콩 이런 것도 많고 고기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그리고 탄산음료 이런 데 되게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 수치가 많이 올라갑니다. 일단 인 같은 경우는 뼈 형성, 신체 내 에너지 생성에 되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인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혈중 칼슘이나 PTA 농도, 그 다음에 식이 중 인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노인 환자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예전에는 저도 이제 투숙실에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그 인수지가 너무 낮아서 걱정한 케이스는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러신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몬드를 드시라, 땅콩을 드시라, 뭐 그런 뭐 하고 그다음에 뭐 뉴케어나 뭐 이런 것들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안 오르시더라고요, 잘. 그래서 뭐 1.5 이하이신 분들도 좀 제법 있어가지고 이제 뭐 책도 찾아보고 과장님이랑 뭐 해봐서 일단은 보통은 저인산 혈증이 영양 결핍 환자들이 좀 많다 이래 많잖아요, 그죠? 많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뭐 주사제로 주는 방법들도 있긴 한데 저희 별로 그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적인 일단 투석을 지향하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도 저인산 혈증이 많이 있어서 그 혈액 투석 시간을 조금 그 4시간 한다고 하면 3시간 반이나 3시간으로 조금 줄인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시간을 줄인다니까 좋아하시면서도 왜 줄이는데 막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고 나서는 1점대 초반 이렇게 환자분이 한 2.2 정도 2점대 정도는 유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은 올라가는데 그래도 좀 워낙 많이 못 드셔요. 그죠? 많이 못 드시기 때문에 이제 인수치는 좀 낮게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저인산 혈증일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는 저도 사실은 저인산 혈증 그렇게 고민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공부한 내용인데 호흡 근육이 약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혈색소에 산화 친화력에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그다음에 제일 무서운 거는 사실 투석 중에 어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투석 중 호흡 정지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주의 깊게 조금 observation 하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보다는 사실은 인수치가 뭐 5.5 이상 6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뭐 인약, 식이교육, 다이어트하게 좀 교육시키고 특히 젊으신 분들 그죠? 그다음에 인약 잘 좀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 수치 같은 경우는 8.5에서 10.5 있는데 대부분은 조금 한 7점대로 유지하신다 보시면 되겠고 간혹 한 몇 분 정도가 뭐 칼슘을 오를 만한 어떤 뭐 약제나 이런 거 드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0.5, 뭐 10점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로칼슘 투석액을 좀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좀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성 비타민 D가 칼슘 흡수에 이제 그 좀 도움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칼슘 수치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PTH,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우리가 좀 많이 임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PTH가 또 올라간 경우에는 뭐 본키나 뭐 칼시오 이런 약제들 아니면 젠플라 이런 약제들 주면서 이제 칼슘의 어떤 흡수를 어떤 증가시킨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이제 뼈에 있는 칼슘을 좀 빼온다든지 해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교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투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칼슘하고 인 같은 경우 사실 시소처럼 인 수치가 떨어지면 칼슘이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칼슘이 좀 떨어지면 인 수치가 올라가는데 투석 환자분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가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이거는 뭐 55, 뭐 59 이거 제가 책 보고 이제 적은 건데 일단 이 두 개의 곱이 수치가 높게 되면은 어떤 칼슘이 조직으로 좀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관절 이런 쪽에 이제 칼슘 석회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혈관 석회가 생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칼슘이나 인에 있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조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부민 수치가 낮을 경우 조금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때는 이제 어떤 이온화 칼슘이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칼슘 혈증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강직이나 경련, 그 다음에 대탄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그 골다공증 진짜 예전에는
투수 환자분은 다 골다공증 있다 이렇게 제 기억에는 그렇게 해서 닥터들이 그렇게 처방을 안 냈는데 최근에는 이제 프롤리아라는 약을 이제 골다공증 BMD를 검사해보고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처방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칼슘 수치가 확 떨어지거든요. 저희도 한 5점대까지 떨어지셨던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많이 떨어지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맞고 나서 1주, 2주에 떨어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달 뒤에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임상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개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칼슘 제제를 좀 더 투여한다든지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칼슘 혈증이 최근에는 이제 프롤리아 때문에 더 많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산하고 TCO2가 있는데, 요산 같은 경우는 통풍수치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유지하려고 하고, 저희는 패브릭, 그죠? 패브릭을 쓰니까 이게 너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4분의 1T, QD로 하니까 거의 이제 그 범위 안에 조금 많이 유지가 되고, 그렇게 약을 많이 변동을 많이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처방이 나는데, 그렇게 처방이 뭐 변동이 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토탈 CO2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앞에 계셨던 과장님이 처방을 냈고 그 다음에 쭉 그 뒤에도 이제 과장님들이 그대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걸 검사하는 병원들도 있고 검사하지 않는 병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토탈 CO2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유지된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시면 일단은 대사성 산증 정도 그죠? 단백질 이하 작용이 어떤 지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전부 다 책 보고 제가 다 한 겁니다. 저희 이제 그 투석실 간호사들이 보는 책 있죠. 그 다음에 닥터들이 보는 책 보고 다 낸 건데 일단은 토탈 CO2가 18 이하라고 하면은 심한 대사성 산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8 이상 이 나왔다 이러면은 낮은 대사성 산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범위가 22에서 25이기 때문에 대부분 투석 환자분들 검사해 보면은 대사성 산증이 다 나옵니다. 근데 18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떨어지면 심한 거, 그 다음에 18에서 한 24, 22 사이 정도 같은 경우는 낮은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뭐 심한 대사성 산증 같은 경우는 단백 이하율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낮은 경우 같은 경우는 섭취 정도와 관련이 있고 적절한 영양 섭취가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토탈 CO2가 만약에 높다는 것은 이제 사실은 알칼리 혈증이라 보는 그 알칼리 혈증이라 보시면 되겠고 토탈 CO2가 낮다는 것은 대사성 산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저도 헷갈렸지만, 우리 간호사들도 좀 헷갈렸는데, CO2가 많으면은 산증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CO2가 낮으면 산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조금 우리가, 이거 되게 좀 중요하게 배웠던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몸의 CO2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 내에서, 물론 기체로서의 CO2도 있지만, 이 CO2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물과 결합하게 돼서 탄산이 만들어지고, 탄산은 수소와 이제 중탄산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중탄산의 형태로 있다. 그래서 토탈 CO2를 잴 때는 이 중탄산의 어떤 농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탄산하고 기체의 CO2 농도의 합이 토탈 CO2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탈 CO2의 양은 중탄산, 이거는 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높다는 것은 염기, 중탄산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얘가 낮다는 것은 중탄산이 적은 거다. 그래서 대사산증이다.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토탈 CO2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유병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보고 저희는 타스나라는 약을 가지고 이제 처방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환자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사실은 투숙 전에 대상산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검사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이거는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하고 페르틴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철분 제제를 주거든요. 근데 이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을 재기 위해서는 철하고 트랜스페린이라는 검사를 해야지 이거는 이제 계산상 우리가
트랜스페린 시츄레이션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철 아연 같은 경우는 그냥 철 재는 거고, 트랜스페린 같은 경우는 철을 운반하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 나누기 트랜스페린 하면은 이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이 20% 이하가 되거나 아니면 페리틴 같은 경우 저장철이잖아요. 그죠? 이게 200 이하가 되면은 우리가 베노헤럼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HB가 10일 이하일 때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검사를 했는데 HB가 만약에 뭐 10보다 더 낮아. 그러면은 바로 뭐 EPO를 올릴 수도 있지만, 당연히 뭐 EPO는 충분한 용량만큼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연 스타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낮지 않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 이하고 200 이하다. 5R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충족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베노헤럼이 보험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만약 10.1이야. 10.1이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됐는데 충분하게 뭐 예를 들어서 네스포 120을 줬는데도 거기서 안 오르고 조금 더 떨어져. 그러면은 그죠? 그런 경우에는 20 이하하고 200 이하, 만약에 25%다. 아니면은 뭐 그 250이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베노헤름에 대한 보험 적용 기준은 안 되지만 EPO를 충분히 줬잖아요. 그죠? 줬는데도 불구하고 HB가 안 오른다 이러면은 30% 이하, 300 이하까지도 보험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뭐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책 보면서도 조금 순간 또 헷갈리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사 엄마의 육아 약방이라는 육아 약방이라는 이제 블로그가 있던데 거기에 이제 약사님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이거 말고도 앞에 뒤에도 보면 몇 가지 되게 좀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PTHI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시면 보통 한 100 이하, 뭐 65 정도가 정상이라 하지만 이제 신장내과 닥터들 같은 경우는 한 300 이하까지는 투석 환자분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옵저베이션하고 이거보다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아까 말했던 갈시오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시오는 피오고 그걸 안 되면 이제 본기를 처방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처방이 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일단 PTHI가 오른다는 것은 저칼륨 혈증 내 몸에 혈액 속에 칼슘이 낮았을 때 PTH가 이제 자극을 받아서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칼슘을 올리기 위해서 뼈에 있는 칼슘을 방출하기도 하고요.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에서는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칼슘 수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너무 많이 올라가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나칼세 레그파라라는 약으로 처방을 바꿔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시오나 그다음에 본키, 그죠? 주사제나 아니면 젬플라 같은 경우는 칼슘 수치, 레그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 수치를 되게 모니터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레그파라와의 차이는 뭐냐면 앞에 것들 같은 경우는 칼슘 수치를 너무 올리는 부작용이 있고요. 레그파라 같은 경우는 칼슘 수치를 올리지 않으면서 PTH를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칼슘 수치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칼슘 수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드시 하면서 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HbA1c 같은 경우는 이제 투석 환자분들, 뭐 일반인들은 이렇다 보시면 되는데 투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6.5% 넘으면 사실은 안 된 7에서 7.5%까지는 닥터들이 조금 이것도 의사 선생님들마다 소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그죠? 이렇게 저희 닥터는 제가 보니까 한 7 정도로 이제 좀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당화되는 HbA1의 형의 혈색소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 HbA1c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 3개월 동안의 혈당의 평균치를 평가하는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검사로 이제 간염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 검사는 투석실에서 하는 것은 사실 HBS 안티젠 안티바디입니다. 이 HBS 안티젠에서 S는 설페이스죠. 그죠? 이게 표면에 HBS 안티젠 그 항원이 있는지 그래서 표면 항원 검사라고 얘기를 보시면 되는데 이 항원에 양성이 있다면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자리를 격리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심평원에서도 비형 간염 환자들은 격리를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의 환자분들은 몇몇 빼시고도 이 안티젠은 네가티브이고 안티바디 그죠? 이게 이제 포지티브 나오죠. 그러면 비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표면 항원에 대한 항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성이 좋은 거고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이 수치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의향성으로 나온다 이러면은
예방접종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0개월, 근데 첫 달, 그 다음에 그 맞은 달부터 1개월 뒤, 2개월 뒤, 6개월 뒤, 에 각각 4번 접종을 하게 돼 있고, 더블 도즈로, 하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달 접종 1개월 뒤, 접종 2개월 뒤, 접종 6개월 뒤 하는데, 최근에 저희 병원에 트랜스포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0, 1, 6 이렇게 맞으신 3차까지만 한다고 저 이상해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전화를 하니까 0, 1, 6, 3차까지만 일단 맞으시고 더블 도즈 아니고 그냥 기본 원발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3차를 2차까지 그 병원에 맞고 3차를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일단은 그분 항체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닥터랑 이제 의논하면서 3차까지만 맞고 만약에 6개월 뒤에 검사해가지고 이 항체가 또 수치가 너무 떨어지게 나온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다시 재접종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면은 그때는 4차 하면서 더블 도즈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이렇지만 뭐 닥터 처방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이 두 개 검사를 하지만 만약에 HBS 안티젠, 그죠? 안티젠 항원이 양성이 나왔다면 추가 검사가 나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HBE 안티젠하고 안티바디 검사하고 D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HB 바이러스 DNA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젠이 만약에 포지티브가 나왔다. 그렇게 하면은 증식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활동성이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염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음성이 나고 얘가 이제 플러스가 나왔다 이러면은 이 항원에 대한 어떤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증식이 좀 멈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HB 바이러스 DNA 검사 같은 경우는 B형 바이러스의 혈중 농도를 검사하는 것이고 이 수치를 가지고 어떤 항바이러스의 치료를 시작을 결정하는 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것만 하려고 하다가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한 건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간학회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이제 저희 투석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깊이 있게 공부할 일은 사실 투숙식 강사는 많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 살펴보면, 그죠? 간학기 들어가 보시면은 일반인들에 대한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 이런 것까지 이해하실까 싶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증식기, 비증식기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고, 일단은 HBS 안티젠이 포지티브 환자분이시고요. 그러면 이 안티젠, 안티바디 검사를 했잖아요. 증식기 같은 경우는 이 안티젠이 양성이고, DNA도 이제 수치가 높게 양성으로 나왔다, 수치가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간용기와 면역 활동기로 일단 나눠지고 뭐 증식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그다음에 뭐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만성 비형 간염 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LC나 아니면 간암의 어떤 발생률도 높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치료가 고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 면역활동기에는 HB 안티젠이 양성이지만 이 같은 이 시기에 이제 이 항원 음성 만성 비형 간염이라는 이제 단계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과 조금 구분해서 이제 만성 비형 간염이지만 이 항원이 양성일 수도 있고 음성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정식이 같은 경우는 이 안티젠이 음성이에요. 하지만 그 HB 바이러스 DNA가 없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정식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활성화 비활성화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졌다 하더라도 주기적인 이제 팔로업이 중요하다라고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주사제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치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페그 인터페론, 그죠? 주 1회 주사도 있고, 그다음 경구약 같은 경우는 저도 그냥 환자분들이 오시면 어떤 약을 드시는지 좀 보거든요. 뭐 예전에 바라쿠르드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비리어드, 베물리디 이런 약제들, 그죠? 예, 많이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각 약제들 뭐 제초 경구 치료제, 뭐 내성이 생겼을 때 뭐 이런 약제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겠죠. 뭐 우리가 간을 보는 어떤 과를 보는 건 아니지만 환자분들이 왔을 때 그런 어떤 약제를 보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보면 나의 어떤 간호의 어떤 그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형간염, 그러면 우리 간호사들은 얼마만큼 알 수가 있는가, 알고 있는가, 그죠? 일상생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간학회에 적혀져 있는 건데, 일단 일반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일상생활 제약은 없다. 간염 환자라고 하지만 밝혀야 된다. 그리고 약물의 오남용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 전문의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 간호사들한테 또 제가 물어봤는데, 일단은 뭐, 식사, 식기 따로 제한할 필요 없다. 그죠? 악수포, 가벼운 입맞춤, 지치기 이런 것들로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가납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형 간염이 엄마가 만약 비형 간염이야 그러면 출산한 후에는 수직 간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면역 글로불린을 주고 그 다음에 비형 예방 간염의 예방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예방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관념 같은 경우는 얘는 사실은 우리가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치료제는 나왔죠. 그죠? 그래서 HCV 안티바디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 항체가 생겼다고 하면은 이제 시험관념에 걸렸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양성이면 확진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HCV 같은 경우는 RNA 바이러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HCV, RNA 정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간염 바이러스 자체를 검사해서 확진을 하게 되는데 얘가 음성이면 현재 감염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 양성이다 이러면 급성인지 아니면 만성 시험 간염인지 만성 시험 간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양성이 나왔다 이러면 유전자형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치료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HCV 제노타입을 검사하게 되는데 뭐 보통 1형에서 6형까지 있다 보시면 되겠고 국내에서는 보통 1, 2형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치료가 들어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래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구야 뭐 다클린자, 순베라프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본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비키라 이름이 좀 그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마비레 같은 경우 모든 유전자형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약에 따라서 12주에서 뭐 24주까지 투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전자형이 아까 우리 1형하고 2형이 많댔잖아요. 그래서 2형 같은 경우 1회형, 1B형이 있고 2형 치료제로서 뭐 이런 약제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투석식 간호사들은 이 정도면 해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까지만 하고 어쨌든 7월달, 8월달 이제 컨퍼런스는 여기까지 하고 8월달, 7월달 거는데 8월달에 했죠. 8월달은 쉬고 이제 9월달이나 10월달에 또 한 번 더 컨퍼런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